출장이 하루 일찍 끝나서 남편에게 집밥을 차려주며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 놀라움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우리 집 주차 공간에 서 있는 익숙한 빨간 미니 쿠퍼, 아파트의 어두컴컴한 불빛, 그리고 부부 침실에서 내 남편이 올케를 껴안으며 감추지 않는 경멸의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어쩜 이렇게 유연해. 우리 수진이는 완전 통나무 같은데 그 광경을 목격한 후 나는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결심을 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협상은 예상치 못한 승리로 끝났다. 공급업체들은 처음에는 절반만 성공해도 다행이라고 여겼던 조건들을 모두 수락했다. 이수진은 극장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에 앉아 창문의 설인성의 너머로 반짝이는 축제 조명을 바라보며 승리감 대신 기이한 공허함을 느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녀는 1%의 할인율과 단 하루의 지불 유예를 위해 싸울 각오를 다지며 이곳에 왔었다. 하지만 이제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고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12월의 눅눅한 공기처럼 온몸에 스며든 피로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민호 씨가 좋아하겠지. 그녀는 서류를 가죽 서류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인파에 휩쓸려 발권 카운터로 향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직원이 가장 빠른 부산행 항공편 티켓을 발권해 주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지웠다. 서프라이즈로 하자 그녀는 남편을 위해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다. 2년 전 요리 강좌에서 배운 바로 그 음식. 3시간 동안 뭉근히 끓이고 좋은 간장을 쓰고 표고버섯과 대추를 듬뿍 넣는 그때 민호는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말했었다. 그 후로 그녀는 특별한 날에만 이 요리를 했다. 비행기 옆자리에는 헤나로 머리를 염색한 통통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비행 내내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민호와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둘 다 원했던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그녀만 원했고 그는 그저 동의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김해공항은 익숙한 부산의 칼바람으로 그녀를 맞았다. 두꺼운 무스탕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추위였다. 스웨터 위로 금목걸이를 한 수다스러운 택시기사는 길 위에서 겪은 승객들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그녀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이따금 백미러를 쳐다봤다. 수지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를 내다보며 집이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해운대 마린뷰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차단기 쪽으로 방향을 틀며 말했다. 집 좋네요. 손님. 얼마 전에 사촌 동생 아내 줄 집 알아본다고 와봤는데 와, 집값이 장난 아니던데요. 수지는 넉넉하게 팁까지 얹혀 요금을 계산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바퀴 달린 캐리어 끄는 소리가 텅 빈 콘크리트 공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주차 공간인 B-47구역은 엘리베이터 바로 옆 가장 편리한 곳에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 공간을 집과 별도로 판매했는데 그 가격이 변두리의 원룸값과 맞먹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이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민호의 은색 그랜저가 아닌 그녀가 번호판까지 똑똑히 기억하는 새빨간 미니쿠퍼가 서 있었다. 유라의 차였다. 이상하네.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최유라는 그녀의 올케였다. 남편의 동생 민준의 아내이자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의 고급 네일샵 원장이었다. 평일인 목요일, 한창 바쁠 업무 시간에 그녀가 여기에 무슨 일일까? 민주는 지금 양산의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12월 초부터 거의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 주말에나 집에 들르는데 그마저도 매주는 아니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다. 서류를 가지러 왔을 수도 있다. 민호는 구매팀에서 일하지만 법학을 전공해서 종종 친척들의 계약 관련 일을 도와주곤 했다. 아니면 민준에게 전해줄 물건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크롬 패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린 피곤한 얼굴, 꽉 묶어 올린 머리,
짙은 회색의 딱딱한 정장 차림. 마지막으로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여자처럼 보였던 게 언제였더라. 지난 몇 년간 민호가 자아를 찾는다며 직장을 전전하고 상사가 독재자라거나 동료가 멍청이라고 불평하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가게 예산을 책임져 왔다. 아파트 현관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스마트 도어록이 가벼운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지문을 인식했다. 이제 막 오후 3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현관에는 이상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거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넓은 공간이 동굴처럼 보였다. 공기 중에는 그녀가 쓰는 베르가못 향 디퓨저의 익숙한 향기가 맴돌았지만 거기에 무언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나치게 익은 과일 냄새처럼 역하고 달콤하며 숨막히는 향기였다. 침실에서는 그 정체를 결코 오인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의 규칙적인 삐걱거림, 나지막한 신음, 속삭임. 수지는 피가 관자놀이에서 쿵쿵 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살짝 열린 문으로 다가갔다. 틈새로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가 직접 신세계백화점에서 고르고 출장 가기 전에 깔아두었던 회색 새튼 침대 시트 위에서 2개의 벗은 몸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의 남편과 옳게 유라였다. 바로 이거야. 민호가 숨을 내쉬었다. 평소에는 약간 잠긴 듯한 그의 목소리가 지금은 전혀 다르게 낯설게 들렸다. 수진이랑은 이렇게 안 돼. 걔는 완전 통나무처럼 누워있다고. 진짜로. 유라가 기분 나쁘게 킥킥거렸다. 그 소리는 수진에게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형님 일찍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안 무서워. 올케가 다리로 민호의 허리를 감싸며 물었다. 긴장 풀어. 션은 오기 전에 항상 전화하거든. 그가 경멸적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10년째 그래? 내 순진한 마누라는 뭐든지 다 믿어. 보너스 깎여서 돈 없다고 하면 날 불쌍하게 여긴다니까? 동정한다고. 10년 동안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었고 앞으로 10년은 더 그럴걸. 수지는 벽에 기댄 채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처럼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주는 물리적인 고통,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있다는 사실조차 그가 내뱉은 말 앞에서 희미해졌다. 순진한, 뭐든지 다 믿는? 10년 동안 그녀는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주말에도 일했고 주택담보대출을 혼자 다 갚았고 그의 직무 연수 비용을 대주었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그의 끝없는 푸념을 참아주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받은 것은 뭐든지 다 믿는 순진한 마누라라는 칭호였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향했다. 수지는 카메라를 켜고 문틈으로 렌즈를 향한 뒤 녹화 버튼을 눌렀다. 2분, 단 2분이었다. 하지만 몇 초가 가슴에 둔탁한 통증으로 울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물러나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올라탄 택시 안에서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비상시라고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동철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전직 경제범죄 수사관이었다. 1년 전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이혼하던 동료가 그의 연락처를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변호사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하게요. 1시간 뒤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호 86, 412호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예상외로 아늑했다. 딱딱한 사무용 가구 대신 떡갈나무 책상과 가죽 안락의자,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진 김동철 변호사는 그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나서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영상을 다 본 그가 툭 내뱉었다. 쓰레기군요. 그 한마디의 거친 말이 마치 의사의 진단처럼 들렸다. 자, 잘 들으세요. 소란 피우지 말고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한국에서 외도는 재산 분할 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은 절반으로 나눌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 영상은 지렛대입니다. 이걸 시어머니께 보여주세요. 아들과 의절할 겁니다. 직장에 보여주면 경력은 끝장날 거고요. 당신 남동생에게 보여주면 그가 어떻게 할지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 당신 남편은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혼 조건에도 서명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영상은 법정용이 아니라 협상용입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치르게 될 겁니다. 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먼저 재정적인 증거부터 모읍시다. 그가 보너스가 깎였다고 불평했다고 했죠? 그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내연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찾는다면 그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2시간을 더 보내며 자신을 추스렸다. 번진 마스카라를 지우고 머리를 다시 손질하고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는 차가운 눈빛과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을 한 낯선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짓밟았어. 우수진은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야. 집에 돌아오자 민호가 격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홈웨어 바지에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침실에서 뛰쳐나온 참이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는 걸로 보아 막 샤워를 마친 듯했다. 그의 눈에 공포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지만 이내 과장된 기쁨으로 바뀌었다. 자기야, 왜 미리 연락도 안 했어? 비행은 어땠어? 피곤하지? 수진은 미소 지었다. 입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어. 갈비찜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당신이 최고야.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에게서는 그의 평소 쓰던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녀의 샤워젤 향이 났다. 침실에 들어서자 친구가 바뀐 것이 눈에 띄었다. 비싼 세틴 침구 세트 대신 낡은 재고품인 빛바랜 라일락색 시트가 깔려 있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낯선 향수의 잔향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지난 설에 그녀가 유라에게 직접 선물했던 샤넬 샹스였다. 환기하는 거야?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다. 좀 꿉꿉한 것 같아서. 난 당신 금요일에나 오는 줄 알았지? 저녁에 그들은 그녀의 귀환을 축하했다. 민호는 레드와인 한 병을 땄다. 그리 비싸지 않은 와인이었다. 여름에 면세점에서 사와서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샴페인이 와인 셀러에 있다는 것을 수진은 알았다. 그는 일, 날씨, 그리고 위층 이웃이 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등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그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었다. 11시쯤 되자 그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녀는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 민호는 침대에서 팔다리를 벌린 채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들어 손가락을 휴대폰 스캐너에 갖다 댔다. 화면이 조용한 클릭 소리와 함께 잠금 해제되었다. 주요 메신저 앱은 깨끗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업무용 단톡방과 친구들과의 축구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다. 업무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서 계산기 아이콘 모양의 앱을 발견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가 풀렸다. 유라의 생일이었다. 안에는 그녀를 구역질 나게 만드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노골적인 사진들, 사랑의 고백, 함께할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거래 내역들. 나의 별에게, 아름다움을 위해, 보고 싶어 같은 유치한 메모와 함께 금액은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였다. 14만 8천 원, 23만 5천 원, 7만 2천 원. 반년 동안 모인 돈이 거의 1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다. 2주 전 날짜로 찍힌 골든듀 보석상에 980만 원을 결제한 내역. 바로 그때 민호는 보너스가 삭감되어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다고 징징댔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폰을 겨우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메시지, 모든 이체 내역, 모든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그것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흔적을 지우고 앱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외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사기의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 이 데이터는 그녀가 계획한 모든 것의 기반이 될 것이었다. 12월 5일 아침, 수지는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냄새에 잠에서 깼다. 민호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어제의 피로를 보상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기묘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첫 술을 생각했다. 베개 밑에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스크린샷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건 아직 포병 부대에 불과했다. 먼저 땅을 다져야 했다. 자기야, 아침 다 됐어.
부엌에서 민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 활기가 넘쳤다. 식탁에 앉아 평소 거래 명세서를 확인할 때와 같은 꼼꼼함으로 빵에 버터를 바르며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다. 근데 어제 웃긴 일 있었어.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우리 자리에 빨간 미니쿠퍼가 서 있더라. 유라 씨 차 같던데? 민호의 손에서 포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져 노른자를 터뜨렸다. 뭐? 아마 민준이 때문에 서류 같은 거 가져왔나 보지? 내가 걔네 계약서 쓰는 거 도와주잖아. 알면서. 목요일, 한창 일할 시간에 수진이 가벼운 놀라움을 가장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일 샵 손님들 많을 텐데. 점심시간이었나 보지. 민호는 셔츠에 묻은 얼룩을 냅킨으로 닦으며 오히려 더 번지게 만들었다. 유라 씨 알잖아. 늘 막판에 닥쳐서 하잖아. 그날 저녁, 수진은 두 번째 공격을 가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고 그는 축구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부부의 저녁 풍경. 하지만 이제 모든 디테일은 연극의 일부였다. 민호 씨,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당신 혹시 몽유병 있냐고 묻더라. 뭐라고? 민호는 TV 소리까지 줄였다. 갑자기 왜? 당신 차가 밤에 한 새벽 2, 3시쯤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걸 몇 번 봤대. 그리고 조수석에 누가 탄 것 같았다고. 여자 실루엣이 보였다던데?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가 침을 삼킬 때 목을 대가 경련하듯 움직였다. 그건 뭔가 착각이겠지? 나 밤에 죽은 듯이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수진이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진짜로 몽유병 같은 게 생긴 걸 수도 있잖아. 위험하잖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민호가 그 설명을 구명줄처럼 붙잡고는 겨우 대답했다. 이후 며칠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수진은 계획적으로 불안의 씨앗을 뿌렸다. 쇼핑몰에서 본 유라가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고 우연히 언급하거나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잡아낸 동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니면 누가 열쇠를 복사해 갔을지 모르니 현관 자물쇠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묻기도 했다. 육체적인 접촉은 수진에게 진정한 시련이었다. 민호가 침대에서 그녀를 안으려고 할 때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두통, 피로, 그날이라는 핑계를 대며 그를 밀어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를 애무했던 손길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핑계든 좋았다. 수진아, 왜 그래? 어느 날 밤, 그녀가 또다시 침대 가장자리로 물러나자 그가 물었다. 출장 다녀온 뒤로 좀 이상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계약이 힘들었거든. 그리고 우리 서로 좀 떨어져서 쉬는 게 어떨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주말에 어머님 댁에 다녀와. 당신이 통 안 찾아뵌다고 서운해하시잖아. 밤마다 부부 침대의 가장자리에 누워 수진은 어둠을 응시하며 가끔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배신자를 깨우지 않도록 소리 없이.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환상과의 작별 인사였다. 10년 동안 그녀는 그들의 가족을 믿었고 계획을 세웠고 아이를 꿈꿨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남은 것은 죄와 많은 이들이 복수라고 부를 정의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12월 중순 흥신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바람에 그을린 얼굴을 한백발의 전직 형사가 말없이 책상 위에 사진 뭉치를 올려놓았다. 광복로의 투썸 플레이스에서 찍힌 민호와 유라.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민호는 수진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함으로 그녀의 입술을 냅킨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중앙대로에 있는 아틀란틱 호텔에서 나오는 민호와 유라. 출장객이나 별다른 질문 없이 조용히 머물고 싶은 커플들이 찾는 시간제로 운영되는 바로 그곳이었다. 둘 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작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탐정이 건조하게 말했다. 주로 점심시간에요. 수요일과 금요일,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지는 사진들을 넘겨보며 속에서부터 무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진 한 장에서 민호는 넓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는 지난 5년간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단지 그녀와 함께가 아니었을 뿐. 계속 감시해주세요.
그녀가 사진들을 서류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요. 어디를 가고, 뭘 사고, 뭘로 결제하는지.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전통적인 시댁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라는 한껏 치장하고 나타났다. 몸에 꼭 맞는 에메랄드색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목에는 어머, 너무 예쁘다. 수진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목걸이를 보며 외쳤다. 유라 씨, 이런 건 어디서 샀어요? 두꺼운 파운데이션 아래로 올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이거요. 세일해서 2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액세서리인데 꽤 괜찮죠. 세상에. 수진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말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꼭 그 보석상, 뭐였더라. 골든듀 제품 같네요. 민준이 순진하게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거봐, 누나. 우리 유라는 액세서리만 해도 여왕 같다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바지만 입어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다르지. 수지는 시선을 민호에게로 돌렸다. 그는 접시에 담긴 잡채를 열심히 뒤적이고 있었다. 그래, 넌 복 받았네, 민준아. 난 결혼 10년 동안 남편한테 장신구 하나 못 받아봤는데 돈이 없다나 뭐라나. 수진아, 왜 또 그래? 민호가 중얼거렸다. 내가 설명했잖아. 보너스 깎였다고. 알아. 그녀가 손을 저었다. 다 이해해.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설날 계획에 대해 물으며 그 침묵을 깨려고 애썼다. 건설회사 송년회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수지는 신중하게 시점을 골랐다. 금요일, 회계팀장 생일을 기념하는 사무실 파티. 재무이사의 아내인 박 부장은 창가에 서서 프로세코 잔을 들고 비서들과 최신 가십을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박 부장님.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가십의 여왕을 옆으로 데려가 그녀는 은밀하게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민호 씨 차가 밤에 몇 번 나가는 걸 봤대요. 어떤 여자랑 같이요? 그런데 그 실루엣이. 수지는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우리 올케 유라 씨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세상에. 어머나. 박 부장이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이 흥미로운 소식을 예감하며 반짝였다. 수진 씨, 걱정 말아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입 무겁잖아. 근데 확실해요. 경비 아저씨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저도 안 믿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얼마나 큰 스캔들이겠어요. 민호 씨 곧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일주일 뒤인 12월 20일, 민호는 만취한 데다 잔뜩 격분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협탁에 열쇠를 내던지고 부엌으로 가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개자식들, 그가 뱉어냈다. 다들 쓰레기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가운을 걸치고 침실에서 나왔다. 송년회에서 박 부장이 사람들 다 있는데 와서 묻는 거야. 강 팀장. 진짜 밤마다 여자들이랑 드라이브 한다며. 회계팀 김 대리는 낄낄거리면서 혹시 그런 특이한 몽유병 아니에요? 이러고. 다들 쳐웃고. 상상이 돼.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온 거냐고. 그가 폭발했다. 누가 입을 놀린 거야? 난 밤에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 내가 알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증명하냐고. 나 부장 승진 약속 받았는데 이제 다 틀렸어. 민호 씨. 진정해요. 수진이 그에게 다가갔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그냥 헛소문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말은 쉽지. 그가 유리컵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다. 당신은 당신 직장에서 자리 잡고 모두에게 존중받잖아. 근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휘저으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얇은 벽 너머로 그가 맹렬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소리가 들렸다. 내연녀에게 경고하는 거겠지. 수지는 짐작했다. 상관없어. 저들이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테니까. 12월 22일 탐정에게서 새로운 정보가 왔다. 유라가 시내의 한 개인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1시간을 보낸 뒤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산부인과 쪽인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초음파, 피검사 같은 거요. 더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수지는 흥신소 맞은편 카페에 앉아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연말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든 사람들이 즐거운 기대감에 부풀어 서둘러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진짜 부산의 겨울처럼 차가웠다.
만약 유라가 임신했다면 이건 비장의 카드가 되거나 혹은 재앙이 되겠지. 누구의 아이냐에 따라 달라.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일주일 전 이런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둔 가짜 계정을 열었다. 메시지를 입력했다. 당신 애인이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아이와 함께 당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에게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는데 유라 씨가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전화했었대.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낙태를 강요한다는 둥 어머니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다는데 혹시 민준이랑 무슨 일 있는지 알아요? 민호는 와인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 심하게 기침했다. 그의 얼굴은 기침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시뻘개졌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가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다. 민준이가 바람이라도 피웠나? 민준이가 수지는 진심으로 놀란 척했다. 걔는 유라 씨한테 끔뻑 죽잖아. 유라한테 뭐든 최고로 해주려고 죽어라 일하는데 밤에 전화로 다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민호는 더 이상 욕실에 숨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혔지만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말했잖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내 문제야. 감히 날 협박하지 마. 그들의 동맹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공포와 불신, 그리고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염산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관계를 부식시켰다. 12월 27일, 수지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다. 김동철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새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사법기관에 있는 제 정보원들이 훌륭하게 일해줬습니다. 안에는 수진을 숨막히게 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거래 명세서, 청구서. 모든 서류에는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 민호는 구매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년간 리베이트를 챙겨왔다. 수법은 간단했다. 가격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거기서 다시 민호의 어머니 계좌로, 그리고 어머니가 현금으로 인출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자, 이걸 보시죠.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A건설과의 철근 공급 계약서입니다. 시장 가격은 미터당 20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22만 원으로 되어 있죠. 10%를 부풀린 겁니다. 공급 물량이 50만 톤이니 직접 계산해보세요. 지난 5년간 총 18억 원입니다. 그가 결론 내렸다.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중죄죠. 수지는 서류를 손에 들고 남편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찌꺼기마저 증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유와 평판, 미래를 걸고 도박을 했다. 무엇을 위해서?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내연녀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아껴가며 정직하게 경력을 쌓았는데 그는 그녀 등 뒤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부패의 증거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이제 수지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2월 29일 연말을 앞둔 시댁의 가족 식사는 잡채와 갈비, 그리고 손주에 대한 시어머니의 필연적인 질문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잔치상으로 변했다. 유라는 창백하고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마치 음식 한 점 한 점을 억지로 삼키는 듯 접시를 포크로 극적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식기를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나 임신했어. 침묵은 잠시뿐이었다. 민준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나 아내를 끌어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시어머니는 손뼉을 쳤다. 아버지는 대를 잇는 것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리며 아들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렸다. 민호는 와인잔을 엎질러 식탁보 위로 샴페인이 쏟아졌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축하해요. 수진이 침착하게 매실주스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주수가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줬어요. 8주 이유라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수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11월 초 민준이 연말까지 현장에 틀어박히기 전 긴 주말을 보내러 집에 왔을 때였다. 세상에 그녀가 말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수정된 날짜를 거의 하루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던데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말이 없었다. 수지는 눈 덮인 거리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도 참 이상하네. 민준이는 12월 내내 현장에서 꼼짝도 안 했잖아. 일요일에만 잠깐 집에 들렀는데
11월에 운 좋게 성공했나 보네. 민호가 움찔하며 차가 휘청거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욕을 뱉으며 간신히 차선을 바로잡았다. 12월 31일 그들은 단둘이 새해를 맞았다. 수진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댁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민호는 자정이 되기도 전에 취해서 재하의 종소리를 들으며 텔레비전 앞에서 잠이 들었다. 수진은 부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의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새해에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1월 9일, 도시가 아직 새해의 숙취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수진이 일주일 전 민호의 그랜저 밑바닥에 직접 붙여둔 GPS 추적기가 거제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기기는 3만 원이면 살 수 있었고 평범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동했다. 숲속의 동화라는 이름의 리조트, 로맨틱한 휴식을 위해 외딴 별장을 광고하며 투숙객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위치 표시가 멈춘 지 15분 후 입구의 감시 카메라에는 택시 한 대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긴 모피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유라였다. 수지는 리조트에서 1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태블릿 화면에 점을 주시했다. 터미널 근처 가판대에서 산새 유심칩이 꽂힌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입력했다. 내 아내랑 내 형 지금 거제도 리조트 7번 별장에 있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누구 아이인지 물어봐. 민준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폰 전원을 껐다. 민준은 미래의 쇼핑몰이 될 철근 구조물들 사이 혹한 속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읽고 또 읽었다. 마치 글자들이 반복해서 읽으면 의미를 바꿀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민호에게 전화했다. 마찬가지였다. 반장님,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소리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차로 달려갔다. 거제도까지는 40분이 걸렸다. 눈 덮인 고속도로에서 속도계는 시속 13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경비원의 제지도 무시하고 리조트로 돌진해 7번 별장을 찾아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가 달린 나무집이었다. 문은 그의 어깨에 부딪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다. 안에는 불 꺼진 벽난로 앞소파에 유라가 앉아 얼굴에 번진 마스카라를 닦고 있었고 민호는 창가에 서서 손에 돈다발을 쥐고 있었다. 입막음용 돈인 듯 했다. 민준을 보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민준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유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손을 들자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됐어? 그가 아내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야? 침묵은 잠시뿐이었고 이내 둑이 터졌다. 유라는 민호가 자신을 협박했고 민준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했다고 소리쳤다. 자신은 피해자이며 사랑하는 건 오직 민준뿐이라고 외쳤다. 민호는 그녀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고 남편이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불평했으며 그녀가 아무하고나 자고 다닌다고 맞받아쳤다. 그래, 내가 직접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내 남편 성불구자라고 민호가 소리쳤다. 진짜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유연하다고 했잖아. 당신 와이프랑은 다르다고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랑은 그냥 동정심 때문에 산다고 했잖아.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모든 더러움, 모든 거짓말, 그들 관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쏟아냈다. 유라는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를 밀쳐냈다. 왜?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왜?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때 문 앞에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부 다 녹화되어 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일도 그리고 그 전의 일들도 영상, 사진, 메시지, 은행 이체 내역 전부 다. 두 연인의 얼굴은 길게 늘어졌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눈은 빛을 잃었다. 수진의 아파트.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묵 속에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찾았다. 화면에는 그들의 침실, 회색 세틴 시트, 두 개의 몸이 나타났다. 민주는 5초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소파에 휴대폰을 던지고 욕실로 달려갔다. 문 너머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으로 나왔을 때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이혼이야, 그가 말했다. 당장. 그리고 저 여자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 이틀 뒤
회사에 복귀한 민호는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그는 구매팀장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2명의 경비원에게 이끌려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보안팀은 자료를 경찰의 경제범죄수사팀에 넘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저녁 그가 전화로 수진에게 속삭였다. 내가 내 남편이었지. 그녀가 정정했다. 그리고 넌 지난 몇 년간 계속 도둑질을 했고 5년간 18억. 정직한 직장인 치고는 꽤 괜찮은 수입이네. 소문은 부산의 건설업계에 순식간에 퍼졌다. 좁은 동네라 모두가 서로를 알았다. 어제의 동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업 파트너들은 마주쳐도 못 본 척했다. 은행에서의 전화는 수진이 아침차를 마시고 있을 때 걸려왔다.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부동산 담보대출금 연체를 알렸다. 무슨 대출이요?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알고 보니 반년 전 민호가 그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던 것이다.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마련해 주신 할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수진은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 집 주소지에 등록된 채 살았고 민호는 이를 악용했다. 그는 은행에 아파트에 다른 거주자가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 돈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라에게 사줄 신축 오피스텔과 다른 여러 향락을 위해 쓰였다. 저녁에 민호가 엉망으로 취해서 사흘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을 한 채 나타났다. 그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용서해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수진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파트는 팔아서 빚 갚고 남는 돈은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야. 넌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즉 아무것도 없이. 민주는 유라의 짐을 그들이 살던 월세 아파트 문 밖에 내놓았다. 그녀가 울며 아이를 상기시키러 왔을 때 그는 문도 열지 않고 대답했다.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양육비는 줄게. 면접 교섭권도 법원 판결대로 행사할 거고. 하지만 너랑은 아니야. 넌 나한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유라는 민호에게 달려갔지만 술에 취해 악에 바친 그는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예전에 두바이 여행 사진과 명품 부티크에서의 셀카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이제 할인된 가격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게시물로 채워졌다. 법원 맞은편 카페에서의 만남. 민호는 구겨진 셔츠 차림에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수진은 그의 앞에 이혼 합의서를 내려놓았다. 서명해. 어떤 이의도, 어떤 요구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거야. 거절하면 그가 위협적인 척 해보려 했지만 초라하게 들릴 뿐이었다. 영상은 내 어머니께 그리고 내 전 동료들 모두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될 거야. 선택해. 그가 서명할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법원 절차가 끝난 후 수진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류 가져가. 신세계 센텀시티 주차장, 지하 2층, C구역. 민호는 1시간 뒤에 도착했다.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다가가 짧고 정확하게 한 방을 날렸다. 민호는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이건 우리 누나 목이야. 민준이 주먹을 매만지며 말했다. 그리고 내 목이기도 하고. 일어나서 여기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도시에서 내 눈에 띄지 마. 민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흘 뒤 그는 도시에서 자취를 감췄다. 소문에 의하면 태백에 있는 먼 친척에게로 갔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정상적인 아내라면 용서해야 하는 거야. 수지는 말없이 태블릿에 녹화 영상을 틀었다. 이분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동서와 놀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아내를 순진한 바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자신이 정직하게 번 돈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치료비가 사실은 훔친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그녀는 떠나며 속삭였다.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봄은 일찍 찾아왔다. 4월, 수지는 기장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사과나무가 있는 마당과 소나무 숲이 보이는 2층 집이었다. 해운대의 아파트는 38억에 팔렸다.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새로운 삶을 위한 자금이 되었다. 새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진정으로 가족적이었다. 엄마는 케이크를 가져왔고 아빠는 그릴을 만지작거렸다.
민주는 가구 배치를 도왔다. 거짓도, 긴장도, 연기할 필요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후회 안 해. 누나, 그들이 테라스에 앉아 소나무 숲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민준이 물었다. 뭐가? 이렇게까지 한 거 그냥 이혼만 할 수도 있었잖아. 수지는 차가 담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잔인해지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난 그냥 수학이 좀 더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줬을 뿐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살이 빠졌지만 눈빛은 한결 차분해졌다. 다른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부모님 댁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었다. 아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되었고 주말마다 만나 산책을 시켜주었다. 유라는 그를 되찾으려 편지를 쓰고 직장 앞에서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거제도 별장에서의 그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박수진. 그녀는 결혼 전 성을 되찾았다. 더 이상 뭐든지 다 믿는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35의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갈 성공적인 경력, 자신의 집 곁에 있는 진짜 가족. 가끔 저녁에 정원의 장미에 물을 주며 그녀는 과거를 생각했다. 후회가 아니라 교훈에 대한 감사, 자신 속에서 찾아낸 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낡은 문은 영원히 닫혔다.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